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 절차만 마무리되면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은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3가지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가입 직급 기준 삭제,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퇴직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 허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3법 모두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한 법안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내 절차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이제 국회 통과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과 비준 동의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ILO 핵심 협약을 놓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다 보니 법 개정 논의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경영계는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란 입장이고, 노동계는 정부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반발하고 있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책임있게 교섭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뭔지 신세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무기한 단식과 노숙에도 교육당국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끝내 외면한다면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사흘간의 총파업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파업이 예고된 겁니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총파업이 시작되니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노라고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앞장서서 약속하고 나서 학교로 복귀하니까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집단 교섭은 결국 근속수당 500원 인상입니다. 6개월간의 교섭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까지 교섭안을 보면 노조 측은 기본급 5% 수준의 인상을, 당국은 1.8%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근속수당을 둔 의견차가 커 노조는 5,000원 인상을, 정부는 500원 인상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공정임금을 학교 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해결책을 놓고 성실히 교섭을 해서 이 문제를 매듭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학비연대는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뒤 근속수당 2,500원 인상, 상여금 연간 90만 원 통일 조정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선 지속적 물가 하락이 경제를 계속 축소시키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고물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4% 하락했습니다.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월 단위 물가가 1년 전보다 낮아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 내내 1%를 밑돌던 물가 상승률은 8월에도 마이너스 0.038%를 기록했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따지는 공식 상승률은 0%였는데 9월엔 공식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하락을 주도한 것은 지난해보다 8% 넘게 떨어진 농축수산물가, 그리고 5.6% 하락한 석유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계일 뿐 외식비와 교통비 같은 생활 서비스 물가가 올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물가가 낮아졌다고 전혀 체감되지 않아요. 가게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수입 한도 내에서 수입 안에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점점 아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물가에도 소비가 살지 않자 지속적 물가 하락과 경제 위축을 뜻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재 경기 상황의 악화와 함께 물가 지수들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것과 같은 위험 요인이 커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높았던 농수산물 값의 하락이 불러온 일시적 현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물가 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말쯤엔 물가가 반등해 내년 물가 상승률은 1%대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수천억 대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판매가 총체적 부실임이 드러났습니다. 당국 검사 결과 직원들도 제대로 알고 팔았는지 의심스럽고 위험 시비는 부실했는데요. 하지만 금융상가 책임 수수료는 약정 수익률 2배였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는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부실투성이었습니다.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 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KEB 하나은행과 증권사 등의 교육 자료엔 짧은 만기, 고수익률 등만 강조돼 있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안 돼 있고 실적에만 내몰린 직원들로서는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의 DLF 판매 약 4,000건 가운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가 20% 내외였고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투자 손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조기 상환될 거라는 확신만을 주었습니다. 내부 통제도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고위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자체 상품 선정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친 비율은 1%도 안 됐고 심지어 심의 시 찬성 의견을 조작하거나 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분석하지 않은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이러고도 금융사들이 챙긴 수수료는 4.93%, 고객에 제시한 약정 수익률 2.02%에 2배가 넘습니다. 현재 주요국 금리 관련 DLF 잔액 6,700여억 원 가운데 예상 손실은 3,500억 원 이상입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추가 검사한 뒤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비율을 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다시 한번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가의 주택을 중심으로 유입이 의심되는 투기 자본을 틀어막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와 함께 동단위의 분양가 상한제 핀셋 적용안도 내놨습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억제책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13주째 오르자 정부가 또다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고가주택 거래들이 정상적인지 철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 출처 의심 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빚이 많은 고가주택,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1,200여 건이 우선조사 대상입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내 사업자들의 돈줄은 더 죄입니다. 지금은 임대개인 사업자만 대출 시 담보 인정 비율 LTV 40%가 적용되는데 오는 14일부터 개인주택 매매업자, 주택매매업과 임대업을 하는 법인 모두 40%로 묶는 겁니다. 최근 집값 급등을 이들이 주도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달 말부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합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과열된 지역의 경우 동단위로 선별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하려는 단지가 타깃입니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이달 말 주택법 시행령 시행 뒤 6개월 내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인결입니다. 월세를 받는 미성년자와 이들의 임대소득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415명으로 2015년부터 매년 17%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준 이들의 임대소득은 504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23억여 원 늘며 1인당 2천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임대업자로 등록된 5세 미만 영유아도 2015년 73명에서 2017년 13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심 의원은 부모가 절세 목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편법 증여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중 12%를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51개 그룹 오너 일가 주식 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담보 비중이 90%를 넘었고 개인 중에서는 한화그룹 차남, 김동원 하나생명 상무가 지분 100%를 담보로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식 담보 금액으로 보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1조 295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너 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유는 경영자금, 승계자금을 마련하거나 상속세 등 세금 납부가 주 목적입니다. 비눗방울 놀이 좋아하는 자녀 둔 부모님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이 비눗방울 장난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미생물이 허용 기준치보다 3,000배 넘게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비눗방울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총입니다. 문제는 이 비눗방울에 든 유해 물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비눗방울 장난감 제품 23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가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 논란이 된 유해 성분 메칠클로로 이소치아 졸리논 등입니다. 피부와 호흡기 등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수치 역시 기준치를 최대 3,200배 넘겨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오염된 제품에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에는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 연령 표시 등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전체 23개 중에 7개에 달했고 특히 한 개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표시인 KC마크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감독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겐 비눗방울액을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고 놀이 후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챙기는 일은 가족이나 정부의 언제나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이제 안부를 넘어 말동무도 해주며 노인들의 고독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벨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안전벨트. 누가 틀릴까 싶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노인의 인지능력 강화 훈련에 특화된 문제가 AI 스피커에서 흘러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센터든 병원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는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AI 스피커 한 대만 있으면 집안에서 언제든 병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치매 예방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AI 스피커는 홀몸 노인에게 이야기와 노래도 들려주며 친구 목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이용 내역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돌봄센터로 보내져 건강부터 속마음까지 돌봐주고 위급한 일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이 한 15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홀몸 어르신들께서 거주하시는 비율이 30%예요.
인공지능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자. 현재까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도입한 지자체는 9곳, 3,100여 가구에 달하고 이달에만 500여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주변 소외된 노인을 챙기는데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을 할 때 스펙이 담긴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지며 최근 자소설 형태의 자기소개서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기록마저 속이는 이상 현상에 대해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스스로의 기록마저 속인다. 자소설이 뭐길래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까지 속인다는 건가요? 네, 자소설이란 자신을 조금이나마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개서를 일컫는 말인데요. 평범한 자기소개서는 심사관에게 주목을 받을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합격에 가까워지기 위해 과장된 내용도 자기소개서에 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심해지면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쓰는 그야말로 소설에 가까운 자기소개서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스펙과 관련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며 소설 같은 자기소개서까지 등장을 했다는 거군요. 정말 씁쓸한데요. 그럼 자소설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내용은 다양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것부터 활동 사항을 과장하거나 심한 경우 아예 없었던 일도 직접 활동한 경력처럼 쓰는 건데요. 공인된 자격증이 아닌 일반 활동의 경우 심사관들이 일일이 검증할 수 없으니 일부 양심 없는 취업 준비생들은 이렇게 소설처럼 경력 사항을 꾸민다는 것이죠. 최근엔 자소설 형태의 자기소개서가 많아지면서 아예 자소설 이름을 차용한 자기소개서 공유 사이트까지 생겼을 정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레포트 공유 사이트에서도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가 팔리며 해당 내용을 참고해 스펙을 조작하는 경우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허구를 쓰는데도 치밀하게 조작을 한다는 거군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자소설과 관련한 사이트까지 생겼을 정도면 그만큼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자소설을 쓰는 행태가 암암리에 성행을 하고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구직 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1,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가 자소설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그만큼 자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다수의 취업 준비생들이 한 번 이상은 자소설을 써봤다는 건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율도 상당합니다. 응답자들은 작성한 전체 자기소개서 중에서 35.3% 정도가 자소설에 해당한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니까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3편 중 1편은 자소설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양심까지 버리고 자기소개서를 소설처럼 쓰는 이유는 역시 그만큼 취업에 성공하고 싶어서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소설을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복수응답으로 55.1%가 합격을 위해 좀 더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는데요.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자기소개서 사이에서 자신의 자기소개서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과장과 거짓이 섞여 있더라도 완벽한 느낌의 자기소개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위는 질문 의도에 맞는 스펙이나 경험이 없어서였는데요. 27.6%가 응답했습니다. 공동 3위는 18.3%가 뽑은 사실대로 쓰면 자꾸 떨어져서 지원하는 직업 직무와 연관성을 찾지 못해서였고 5위는 11.5%의 응답률을 보인 다들 자소설을 써서 안 쓰면 나만 손해라서였습니다. 네, 결국 다른 취업 준비생들도 자소설을 쓰고 있고 합격은 되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자소설을 써서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실제 이러한 자소설이 합격률에 영향을 주고 있었나요? 네,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응답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응답자들은 자소설을 작성해 입사 지원을 했을 때 서류 합격률을 47.6%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솔직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때 합격률은 35.8%의 수준으로 집계돼 조금이라도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자소설을 쓰는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게 된 것이죠.
네,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월등한 스펙을 갖춘 경쟁사들 사이에서 자신이 돋보이려면 다소 과장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없는 사실까지 꾸미고 남들의 스펙까지 도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과연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공정한 경쟁마저 부정한 경쟁으로 변질시키는 경제 상황과 부정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의지가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